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LGCNS 이재열 상무입니다. 저는 LGCNS에서 AI 기술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박재권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술 자체보다는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중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멀티엔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오퍼링과 사례들이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도 LG AI 연구원에서 엑사원이라는 초거대 AI를 만들었고, 이걸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러한 AI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계속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AI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AI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것들을 판별하는 AI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식을 한다든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이해를 한다든지, 반면에 생성형 AI는 어떤 무엇인가를 새롭게 생성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소개하신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든지 동영상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은 글을 만들어낸다든지 글을 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생성형 AI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성형 AI에 대한 파급 효과는 어떨까요? 뭐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 속학들이 한 얘기를 좀 빌려보자면 스탠퍼드 대학교의 이제 휴먼 센트러드 AI 센터장이시죠. 그 이미지넷이라는 딥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 페이베리 교수께서는 생성형 AI는 AI 위대한 변곡점이다. 어떤 기술적인 대전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도 AI 대전환 시대이듯이 생성형 AI가 이 대전환 시대를 더욱더 촉발하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같은 대학교에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는 크리스토퍼 매닝 교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의 재변명이다. 생성형 AI의 생산성 혁신에 주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베인앤컴퍼니죠. 컨설팅 펌의 CEO인 매니 마세다 씨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식 노동의 산업혁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생성형 AI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지식 노동의 산업혁명이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생성형 AI가 아직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지식 노동 내지는 노동의 어떤 생산형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는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트부터 생명과학 영역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걸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여기서의 코드는 이제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 등등이 다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집중해야 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텍스트, 코드, 이미지 이 세 가지에 먼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저희 LGCNS가 이제 저희는 B2B 기업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요. 대부분 생성형 AI에서 이 세 분야를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텍스트를 말씀을 드리면 텍스트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챗GPT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 또는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초거대 AI라고도 얘기하죠. 이러한 초거대 AI, 라지 랭귀지 모델을 위해서 이른바 업무 지식의 혁신을 만들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자동화시킬 수 있죠. 특히 지금처럼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는 데에 개발자가 부족한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소스 코드 영역을 제너레이션하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영역은 뭐 예쁜 프로필을 뽑는다거나 이런 데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주로 기업의 디지털 마케팅의 콘텐츠 생산을 가속화하는 데에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텍스트 그리고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 이 이미지의 생성형 AI를 먼저 어떻게 적용해 볼까라는 고민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성형 AI를 기업에서 적용할 때 어떠한 장애 포인트들이 있냐라고 한다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생성형 AI 모델 중에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출시 타임라인인데요. 이게 올해 6월까지만 가져온 것인데도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뭐 여기 네이버도 있고요, LG 엑사운도 있고요. 근데 GPT-4가 그 4월 달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더 많이 가속화됐죠. 많은 기업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 기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기업에 딱 맞는 라지 랭귀지 모델 기술은 어떤 걸까? 이것도 이미지 생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한 최적의 기술을 선택하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재밌고 유용할 것 같은데 우리 기업에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메일 대신 써준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ROI와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서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건데 얼마나 올릴 건데 이 ROI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성형 AI를 기업에서 도입하는 데 어떤 한계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 나오는 뭐 거짓 정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과연 업무에 쓸 수 있느냐, 이런 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런 할루시네이션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또 업무에 쓰려고 하면 완벽한 정보들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이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생성형 AI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생성형 AI가 막 발전이 되고 있고 도입하는 데 여러 고민들이 있지만 이 생성형 AI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생태계는 어떨까를 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기술 자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죠. 대표적으로 오픈 AI가 있고 엔스로픽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코이어라는 또 회사도 있습니다. 캐나다 회사도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 모델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이 생성형 AI에서 어떻게 잘 적용할까, 그 서비스를 구축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 서비스 레이어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 4월 달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는데요. 정말 생성형 AI의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서 많은 그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중 한 회사가 스케일 AI라는 회사였습니다. 스케일 AI는 지금 이제 기업 가치가 거의 9조 원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들을 가져다가 기업들한테 어떻게 잘 제공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한 군입니다. 스케일 AI, 퀀티파이, 디스틸 AI 등이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버티컬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스퍼 AI 같은 경우는 마케팅 문구라든지 마케팅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제스퍼 AI 같은 회사들은 그 밑에 어떤 기술들을 쓰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블린이라는 회사는 이제 기업용 검색을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국내도 거의 비슷하게 이러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레이어와 상관없는 빅테크 회사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고요, 구글이 그렇고, 아마존이 그렇고, 메타가 그렇고, 국내에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또 SKT 이런 회사들이 이런 빅테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업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레이어들을 좀 이해하시고 적정 기업들과 협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냥 라지 랭귀지 모델 기준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술들을 제공하는 형태가 클라우드로 제공하느냐 아니면 그냥 온프레미스로 제공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이나 공공기관들은 클라우드 향을 쓰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제공되느냐 온프레미스로 제공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내에 어떤 데이터 센터가 있느냐 국내에 없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영해에 이탈되는 데이터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에 데이터가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파인튜닝처럼 내 업무에 최적화시키는 그런 학습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공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는 보안 이슈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속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과금 그리고 얼마나 한 번에 많은 양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업들은 그럼 어떤 일들을 기술적으로 하느냐라고 한다면 통상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또는 이미지 생성하는 기술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자와 내 업무 시스템은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둘 사이를 연계하는 중간 레이어가 필요하게 되고 이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사용자 요청이 오면 이 요청에 맞는 어떤 데이터나 아니면 업무 시스템을 찾아서 제너레이티브 생성형 AI에 던질 수 있는 데이터 가공을 한번 한 다음에 그것들을 생성형 AI 또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 입력시키고 그 결과를 받아와서 다시 한번 가공하고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필터링하는 이런 중간 레이어를 공통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라지 랭귀지 모델 기술들이 계속 바뀌거나 또는 다른 기업의 기술들을 쓰더라도 바뀌지 않을 부분은 사실은 요 중간 레이어거든요. 이 중간 레이어를 미리 구축해 놓으시고 이걸 통해서 기술 검증과 어떤 가치를 판단해 보시고 이 나머지 기술들은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는 이러한 전략도 이른바 멀티 엔진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접근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 오퍼링과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몇 가지 이슈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딱 내 업무에 맞는 답변으로 얻어낼 수 있을 거냐 이런 최적화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업무 시스템과 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오퍼링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디스커버리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가 굉장히 신기한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를 사실은 알아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저는 디스커버리 컨설팅을 통해서 찾아내고 발굴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 내 업무에 활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 기술과 내 업무 시스템이 인티그레이션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검색 엔진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은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커스터마이징 및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최적화를 통해서 헐루시네이션을 없애고 그리고 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적화, 맞춤형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유스케이스 컨설팅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대체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생성형 AI가 어떤 유스케이스가 있을지를 이렇게 추린 것을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 R&D부터 사무 영역까지 전체 밸류체인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텍스트와 이미지별로 어떠한 유스케이스들이 존재할까? 네네. 네.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도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의 도입 효과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코스트를 절감하는 건지 아니면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인지 이러한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장 먼저 생성형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스케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들과 진행했던 사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금융회사인데요. 그 금융회사에도 컨택센터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컨택센터를 통해서 금융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온라인상으로 유선상으로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펀드 상품이 10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 상품 매뉴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 숫자로 대부분 채워져 있고요. 근데 상담원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여 가지 상품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한 채 이 상품 상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라지 랭귀지 모델을 도입을 해서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이 요청에 걸맞는 상품을 1000가지 중에 하나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담 요청한 상품의 핵심 정보를 요약해서 스크립트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Q&A도 진행할 수 있도록 라지 랭귀지 모델 편집을 효율화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비슷하게 이건 제조 회사의 사례입니다. 전자 제조 사례인데 냉장고를 판다든지 TV를 판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불량이라든지 사용법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번 상담원이 상담할 수 없기 때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을 도입해서 고객이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답변할 수 있게 하는데 과거에도 챗봇이 있었습니다. 근데 챗봇은 대부분 규칙 기반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텍스트 쪽에 언어 쪽에 생성형 AI를 도입한 사례를 좀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고객 접점에서 상담 보조를 해주는 AI. 가장 직관적이고 당장의 어떤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도입을 좀 먼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내 지식 탐색입니다. 기술적 노하우나 어떤 역량을 가진 회사일수록 그 안에 널리지들이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널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KMS를 구축하는 열풍이 한 20년 전에 굉장히 많이 활발히 되었지만 사실 잘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PPT로 되어 있고 워드 프로세서로 되어 있는데 검색도 잘 안 되고 거기서 어떤 정보를 추출해내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기다가 챗 GPT와 같은 LLM을 붙이면 정말 생각 이상의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LG그룹 내에 먼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 지식 탐색이 두 번째로 크게 고려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기업일수록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회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전문가들이 어떤 쿼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어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이번 달 매출이 얼마야 이렇게 자연어로 입력하더라도 그걸 조회해올 수 있도록 이른바 텍스트 투 SQL SQL 이제 DB를 조회할 수 있는 어떤 문법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사례들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미리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 사례인데요. 이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케팅에 굉장히 활발하게 접목을 하려고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DP라고 해서 프로덕트 디자인 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이미지들을 막 올려놓고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미지들을 계속 생성해서 업데이트하고 올려야 되는데 매번 디자이너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좀 더 효율화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PDP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TV인데요. 이런 TV에 좀 뭐 우주에 달에 놓여 있는 TV 이미지, 이런 광고 이미지, 그리고 이런 카리브해의 어떤 휴양지에 TV가 있을 때 어떤 그런 이미지들, 그리고 냉장고도 이제 비슷하게 이러한 그 마케팅 이미지를 촬영하고 또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비슷한 겁니다만 우리 쇼핑몰에 이제 배너 같은 것들도 이것도 생각보다 많은 노동 집약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런 프롬프트, 텍스트를 줘서 배너 이미지들을 막 생성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마케팅 이미지에 보신 것처럼 이 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활성해내서 배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거꾸로 기존의 배너를 이제 배너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보면은 식상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빨리빨리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비슷한 분위기의 배너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에 거꾸로 이 키워드를 베이스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계속 새로운 배너를 생산해내는 이런 마케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생성형 AI가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성형 AI를 기업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 CNS 같은 경우는 그 고객사 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이러한 사례들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 지금 AI 대전환 시대에 국내 기업들이 이런 AI를 통해서 많은 생산성 혁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